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사상 초유의 징계입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오늘 새벽 4시쯤 징계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면서 내세웠던 6가지 비위 혐의들 가운데 판사 사찰 의혹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하게 되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그대로 확정됩니다. 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재가해서 징계위 국면을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내는 것으로 곧바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의 결정, 구체적인 내용과 또 앞으로에 대해서 오늘 아침면에서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10시 34분에 시작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는 오늘 새벽 4시를 넘기며 끝났습니다.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의 결과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징계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됐습니다. 과반수가 되는 순간 가장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양형을 정했습니다. 청와대나 장관님한테 오더 받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결론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다.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세운 징계 사유들 가운데 4개를 인정했습니다. 주요 사건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입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와 감찰에 관한 협조 의무 위반 등은 징계 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불문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최종 확정됩니다. 대통령의 재가가 이루어질 경우 윤 총장은 2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되고 그 기간에 보수도 받지 못합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그거를 벗겨보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니까요.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어제 오전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습니다. 기피 신청 문제와 휴대전화 제출 여부 등을 놓고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징계위원들은 윤석열 총장 측이 최종 의견 진술까지 거부한 채 퇴장하자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습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2차 심의 시작 전부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거에 의해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윤 총장 측은 기피 신청 카드를 꺼냈습니다.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한 분에 대해서는 회피를 안 하신다는 기피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둘 다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징계위는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제출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징계위가 변호인들에게 보안상 이유로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들은 재판에서도 휴대전화를 안 낸다면서 거부했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휴대전화를 책상에 올려둔 채 증인신문을 하고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양측은 최종 의견 진술 문제로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징계위는 하루를 추가로 주겠다고 했지만 윤 총장 측은 시간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어제 나온 진술과 추가로 제출된 자료 등 검토할 것이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은 심의를 종결하겠다며 1시간 내 최종 의견 진술을 하라고 독촉했습니다. 결국 윤 총장 측은 이의를 제기하며 퇴장했습니다. 이후 징계위원들은 밤 9시가 넘어 회의를 다시 이어갔습니다. 자정을 넘겨 윤 총장의 징계 수위를 두고 토론한 끝에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정직 2개월 처분을 발표했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가 2개월 동안 정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 징계를 청구한 것이 처음이고 청구에 따라
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도 처음인데 결국 정직 2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징계위원회가 어제 증인 신문 등을 거쳐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의 직무는 언제부터 정지가 되는 겁니까? 네, 징계위가 오늘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고 해서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상 징계위 의결 사항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에 대한 집행을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징계위 의결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어제 오전 국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에 윤 총장 징계도 신속하게 집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면서 내세웠던 비위 혐의들이 있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이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징계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네, 징계위는 추미애 장관이 제기한 6가지 혐의 가운데 4가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위가 인정한 4가지 사유입니다. 재판부 사찰,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입니다. 하지만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 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부적절하긴 하지만 징계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수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 방해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습니다. 네, 어제 심의 과정에서도 윤 총장 측은 제기된 혐의들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결국 최종 진술까지도 거부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징계위가 앞서 4가지 사유를 인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윤 총장 측은 무고하다는 입장입니다. 윤 총장 측은 어제 오전 2차 심의에서도 정한종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 대해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어제 오전 2차 심의에서도 그 대한 기피 신청 1차 심의에 의해 2번째였는데요. 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을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후 윤 총장 측은 최종 진술을 거부하고 자리를 박차고 떠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새벽 정직 2개월의 처분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을 한 것이 지난 1월 초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이어져 왔었고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달 24일입니다. 이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해버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주요 비위 혐의가 발견됐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윤 총장은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반발한 뒤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25일 윤 총장 측은 직무정지를 멈춰달라며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그 다음 날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추 장관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며 맞섰습니다. 검찰 징계위원회도 끝까지 강행했고요. 결국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말이죠. 일단 오늘 징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내게 될까요? 윤 총장 측 이한규 변호사는 어젯밤 9시쯤 심의 절차를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절차가 종결되는 걸 보니까 저희들의 이런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합병되면 바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네, 어제 이런 윤 총장 측의 이런 발언으로 봤을 때요.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추가적으로 징계 불복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청와대와 각 당의 반응도 궁금한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금 전 논평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징계는 터무니없다며 징계위원회를 징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번 계기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이 안 나왔고요. 네, 청와대는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오늘 새벽 4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결정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세웠던 비위 혐의들 가운데 판사 사찰 의혹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검찰총장 임기제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징계가 결정될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해임보다는 정직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정직 2개월의 처분이 결정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 정직 3개월 정도 할 거 예상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예상했던 대로 해임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제 검찰총장 임기제를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정치적 후폭풍도 상당하겠죠. 만약 정직 6개월을 하면 최대 정직 6개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내년 7월 임기까지 사실상 해임이나 마찬가지니까 중간쯤 택하지 않겠는가 싶었는데요. 사실 이런 것도 결국 정무적 판단이겠죠. 이래서 아마도 이제 이 정직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권력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고 윤석열 총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무적 판단이다 아니다 또 이런 논란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법적인 절차적 정당성, 그다음에 실제로 제기됐던 혐의들이 과연 사실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법적인 판단이 제일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역시 그렇게 판단하는 가운데서도 만약에 이런 어떤 해임이라든지 정직 6개월이라든지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떤 후폭풍이 있을까 하는 것들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징계라는 것은 또 여러 가지 그 정황상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엄밀한 법적 절차라기보다는 법적 절차 플러스 정무적 판단이 함께한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한중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징계를 결정한 뒤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질책은 달게 받겠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글쎄도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선 잘 이해가 안 됐는데요.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이 정무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근거가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양극단 아니겠습니까? 어쪽에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을 해임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쪽에서는 이게 무슨 징계 사유가 되겠느냐? 네. 현직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징계할 수 있는 그런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극단으로 갈리기 때문에 정직 2개월이라는 것은 결국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한중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떤 법적인 판단만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정무적 판단이 가미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세웠던 비위 혐의들 가운데 재판관 사찰 의혹 등 4가지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징계 사유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6가지를 내세웠는데 그에 대해서 4가지가 징계위원회에서 인정됐으니까 일단은 그것에 대한 정당성은 인정받았다고 봐야겠죠.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역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아니겠습니까? 채널A 사건 관련해서 감찰 방해, 관련 수사 방해,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4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이렇게 4가지가 인정됐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추 장관의 주장이 일응 받아들인 거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법적인 엄밀한 절차는 아닌 것이고요. 여러 가지 법정에서 그 공방이 벌어지는 것처럼 그 정도로 엄밀하게 대립 당사자가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그것을 제3자가 판단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100% 사실관계가 확인됐다 이렇게 하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제도 기피 신청이 이루어졌고 또 기각 결정도 내려졌습니다. 정한중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그리고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등 2명에 대해서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 이러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걸 기각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엄밀한 법적 절차는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징계에서 기피 사유나 이런 것에 있어서 기피 신청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제3자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본인들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으면 본인들이 판단했다.
이건 사실 엄밀한 법적 절차는 아닌 거죠, 이것을. 근데 이제 정한종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첫 번째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원래는 이제 검사 징계법에 보면 7명의 징계위원을 구성하고 예비위원을 두게 돼 있거든요. 네. 예비위원 중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그만두면서 바로 새롭게 이제 징계위원으로 구성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아니라 원래는 이 원래 본 징계위원이 그만두게 되면 한 자리가 비게 되면 예비위원 중에서 충원을 해야 되는데 원래 예비위원이 아니었던 사람이 충원됐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법적인 절차가 문제된 부분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본인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들이 재량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 절차로 가게 되면 조금 문제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 총장 측에서는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입니다.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요. 징계 처분, 무효 소송도 제기하게 될 텐데 역시 뭐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절차적 정당성 이런 부분이겠습니까? 물론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제일 먼저 따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징계위 구성이라든지 징계위 운영 문제라든지 또 이제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마지막 다 순간에 그 심재철 검찰국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이 본인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재철 검찰국장은 징계위에서 직권으로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증인 신청을 철회하고 위원회에서 의견서로 대신했거든요. 그것은 전혀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거죠. 만에 하나 심재철 검찰국장을 징계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증인 신청을 안 했다면 분명히 윤 총장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했을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제 징계위에서 신청을 하고 증거를 처리하고 그것을 또 의견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윤 총장 측에서 따져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 여러 가지 절차적 정당성 따져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에서 나올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한 소송 또 가게 되면 징계 내용의 적정성 여부, 징계 내용이 타당하냐, 사실관계가 맞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징계가 사실관계에 부합하느냐, 지나치게 무거운 것은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년 1월 초쯤이면은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아야 사실은 공수처 출범이 무슨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상상을 불허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윤석열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년 2월까지 이제 직무 집행이 정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직이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정직 기간이 풀리면 또 이제 수사를 해서 피의자니까 다시 직무 배제하겠다.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는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사실은 공수처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상당히 중요한 관심의 대상인 거죠. 네,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이걸 제청을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하게 되면 곧바로 정직 2개월은 확정이 되는 거고요. 네, 앞으로 진행될 상황들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